바야흐로 예측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높은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중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늘 4.2%를 돌파하게 됐죠.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에 채권 금리가 더욱더 오를 것이다, 이런 경고음에 채권 투자자들이 대혼선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시죠.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예측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IMF의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도 발표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9월 FOMC 회의 끝나고 여러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빅컷이 시장에서는 반란을 일으킬 거다, 마켓 리볼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렇죠. 국채금리가 빅컷 단행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올라가서 미국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과거에 대우경제공사 시절에 와튼 계량경제공사의 정의원으로 활동할 적이 있는데요. 그때 IMF와 함께 와튼 계량경제공사의 세계 양대 기관이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정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와튼 계량경제공사보다도 IMF의 경제 전망을 이게 발표할 때는요, 굉장히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만큼 예측력이 높았고, 그렇죠. 이것이 그 세계 경제라든가 투자자라든가 정책 입안자에게 주는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오늘은 IMF의 전망치가 나왔습니다는 별로 그 설레지 않고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모습이죠. 예상은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노래리딩이다 해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2023년 3.2%, 올해도 3.2%, 내년에도 3.2%. 경기 순환상의 사이클이 없어졌습니다. 노래린딩이라고 그러죠. 이런 요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이브 세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지표는 좋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 그래서 바이브 리세션 플러스 바이브 세션 문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장률, IMF가 아무리 나온다 하더라도 증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미국 증시에서는 여전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파월 수급꺾기 현상, 즉 빅컷을 정책 금리를 내렸으면 당연히 국채 금리도 내려야 돼. 그렇죠. 그리고 투자자도 국채 투자자도 그래야지 수익이 높는 거거든요. 국내 증권사들이 빅컷 이렇게 다녀오고 나서 전부 개인 국채 투자가 홍보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2배 수익 나온다. 국채 투자해라, 국채 투자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거꾸로 국채금리가 오늘 4.2% 돌파하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그만큼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현상이니까 대혼선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김채연 PD께서 2개월 만에 사실 4.2% 돌파한 4.2% 공포, 5% 공포 이렇게 있거든요. 4.2% 공포의 마지노선은 4.2%를 넘겼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혼선을 카오스 현상은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을 9월 FOMC 회의 이후에 한번 미국 국채금리를 보겠습니다. 9월 FOMC 빅컷을 단행한 지가 9월 13일, 14일 이런 정도인데요. 이때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 3.6%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국채금리가 4.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채 이런 기간에 60bp가 올랐습니다. 대단히 빨리 올라가는 거죠. 그럼 시청자 여러분 혼선을 빚지 않습니까? 기준금리 떨어졌는데 국채금리 떨어지지 않느냐? 채권 투자에 유리하다. 개인 국채 투자하면 개인전 국채 투자하면 2배 수익 나온다. 이렇게 해서 홍보까지 나왔습니다는 채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소질이 발생하죠. 이게 지금의 미국에 의해서 시장의 반란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일전에 말씀드린 기준금리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국채금리는 보이는 겁니다. 마켓 프레어들은 국채금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빅컷을 당하면 달러 약세가 되죠. 근데 국채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제도 우리가 계속해서 달러 강세의 문제를 일전부터 얘기해서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달러 강세가 인덱스가 104를 돌파했습니다. 그렇죠. 김천 PD 104 돌파한 마감 지수를 한번 그리고 N달러 환율이 마감 지수가 104 돌파했죠. 이게 아마 8월 1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N달러 환율도 많은 사람이 125엔, 사카케브라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125, 130에 합니다는 각으로 151엔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1380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튼 간에 시장은 이렇게 정책 당국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리나 사이클에 돌입했는데 왜 국채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는 건지. 실제로 10년물 국채금리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4.2%를 돌파했죠.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국채금리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시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USA 투데이에서는 국민 지도, 전체 국민의 지도가 아직도 해리스가 높습니다. 예. 근데 배팅 사이드, 돈을 가지고 있는 배팅 사이드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의 배팅 확률이 어제 제가 60%대까지 얘기했습니다는 70%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국민 지도가 높다 하더라도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다 앞서고 있습니다. 예. 벌써 과반을 확보했다, 275를 확보했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빠르게 트럼프 트레이드로 변하는 거죠. 국가의 나사함을 담당하니까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을 때 가장 빨리 반응하는 게 바로 국채시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국가의 예. 재정 살림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국채금리가 올라가느냐 하는 것을 트럼프가 맡을 때 국가의 재정 상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정 수입, 자, 소득세 폐지, 법인세 감면 줄어들죠. 근데 재정 지출, 빚내서 더 쓰자, 현대통화원전 지지하죠. 이렇게 국가의 디폴트 사항이 더 위험할 수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국채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 바이든 정부가 지금 이제 사실 서서히 마무리되는 이런 상태에서 예.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국채금리가 급등할 때 이걸 안정시켰던 사람이 제니 옐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니 옐런 역할도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전에는 국채금리가 국채 수요 파괴 현상 때문에 많이 올라갔을 때 그때는 또 이렇게 페드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피벗을 단행하지 못했을 때 이 국채금리가 올라갔을 때 완충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렇게 앨런이거든요. 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나왔던 것이 바이백. 만기 전에 상환시켜서 국채 가격 올려 금리 안약시켜. 그 다음에 QTR, 분기별 국채 조정 물량을 이렇게 해서 예. 안정시켰죠. 근데 자 최근에 보면 제니 옐런이 완충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트럼프가 들어와 국채금리가 올라가 채권 가격이 떨어져 채권 수요 안 오죠. 프라이머리 딜러도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국채금리가 9월 FMC의 끌과 한 달 만에 60bp 올라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빨리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청자 여러분 지난 4월 달에 다이먼 JP 모건 회장의 얘기 나오는 거죠. 이 양반은 또 오늘 김예림 이렇게 캐스터께서는 예. 해리스를 지지한다. 해리스의 그렇죠. 재무장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올해 4월 달에는 트럼프 정의 재무장관 후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비교를 하면 사실 본인 자신은 재무장관 역할이 의향이 없습니다는 자기의 표심에 유의하게끔 트럼프 입장 그다음에 이렇게 해리스 입장에서 서로 열의가 있는 사람은 미국의 금리위기를 살렸다 하는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 같은 또 금융위기에 가장 JP 모건을 키웠으니까 예. 이 사람이 이뤘어. 근데 과거에는 4월 달에는 트럼프가 불리했죠. JP 모건 흡수. 근데 지금은 해리스가 불리하죠. JP 모건 흡수. 재무장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아무튼 간에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해리스 제 재무장관 후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리는데요. 올해 예. 4월 달에는 트럼프 정부의 재무장관 후보였습니다. 그때 이 양반이 얘기했을 때, 자, 국채금리가 8%까지 급등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 올해 4월 달에 다이먼 회장의 악몽이 재현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 국채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악몽이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IMF도 이 세계 물가가 빠르게 안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전망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내년도에 세계 경제의 성장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 성장률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그 성장률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야 한국 경제가 2% 가면 나한테 뭐가 오는 거냐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세계적 현상이다. 그래서 그 IMF의 보고서의 내용들을 원문의 내용을 보면 신무역 전쟁이 우려된다. 아까 김천 PD께서 잘 그 제목을 뽑았는데요. 예. 그러면 신무역 전쟁은 뭘까? 디스토피아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디스토피아법에 관련인데 그것이 자연재해 문제든 이게 이제 국가 간의 분쟁 문제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올해 그 자연재해 문제가 워낙 심했으니까 이 문제가 무역과 연계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신무역 전쟁, 종전과 다른 신무역 전쟁이 나온다. 그 문제를 한번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 것처럼 대환경에 대무역에 많이 의존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문은 다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럼 신무역 전쟁 관련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공감을 많이 하는 것은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슈퍼 엘니뇨 2년차. 지금 가을 장마가 계속돼서 저희 것처럼 추수를 하는 예. 농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환경이고 지난주에 사실 그 쌀값에서 쌀 소비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다 보니까 농림수산부 장관이 미국 처리당에도 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국민이 관심사를 끌었습니다는 지금이 이 슈퍼 엘니뇨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그것은 공급적 요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 내년에는 그 보고서 이 IMF 보고서 보면 슈퍼 엘니뇨에서 갑자기 슈퍼 라니뇨로 발갈 것이다. 그렇죠. 라니뇨는 굉장히 온도가 어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뭐냐? 국가의 국민들을 살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아주 개인적으로 이렇게 깊은 연구를 갖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뭐냐? 뉴욕특파원께서 사실 이렇게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시청자를 만나지 못해서 제가 일찍 방송에 들어오고 있는 이런 문제인데요. 그게 지금의 뉴욕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역과 연계된다. 그리고 내년에 신무역 전쟁 중에서는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200% 관세 때린다. 그러면 관세 폭탄발 인플레가 발생한다. 그렇죠. 이거죠. 그러니까 내년의 물가는 새로운 형태로 사실 물가가 쉽게 잡히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 금리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빚컷 단행 이후에 앞으로 빚컷이 본격적으로 피벗이 추정합니다. 내년도에서는 저금리가 옵니다. 채권 투자하세요. 개인 국채 투자 2배 수익 납니다. 이렇게 해서 증권사 일부 증거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는 자, IMF 보고서라든가 또 다른 예측기관들의 예측을 보면 앞으로 20년 동안 채권의 호황을 누렸던 저금리와 그 다음에 저물가 시대는 도래하지 않는다 하는 문제거든요. 이런 것이 지금 채권 투자 관련해서 혼선을 빚고 있는 얘기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국채 자경단 그리고 공매도 청산 세력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네. 1년 전에 바로 국채 자경단 그다음에 공매도 청산 세력 대립을 했습니다. 어느 그렇죠. 쪽이 이길 것이냐. 야데니가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을 제닛 앨런이 이것을 판가름 시켰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마해선이라고 하는 4.2%를 재돌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년 전과 마찬가지로 국채 자경단과 공매도 청산 세력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채권금리 향방이라든가 채권 투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채 자경단과 그 다음에 국채 공매도 청산이 누구에 의해서 얘기했느냐 하는 것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도 미국의 대선이 혼선일수록 미국 증시시장이 좋다. 야데니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글로벌 빅마스에서 나왔죠? 지금처럼 미국의 대선이 혼선일 때는 미국 증시시장에서 좋은 겁니다. 해서 앞서 김천 PD께서 야데니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그 야데니가 1984년에 국채 자경단을 얘기했습니다. 자, 국채금리가 앞으로 상승해서 지금 비슷하죠?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앞으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을 아주 자경단 아시죠? 옛날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한테 시간을 좀 많이 줘가지고요. 뉴욕특파원이 돼서 고려 시대에 했던 왕건인가요? 그때 유명한 이렇게 하이라 씨의 남편인데 그때 이름은 생각을 못 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왕건 역할을 굉장히 잘했는데 그때 자경단이 많이 쳤습니다. 자경단. 순식간에 국채를 무자비하게 청산시키는 거거든요. 그때도 정적을 무자비하게 청산시키는 그래서 무슨 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분인데 아주 명연기하시고 아주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그게 바로 자경단입니다. 앞으로 국채금리는 올라간다. 국채가격이 떨어진다. 채권 무자비하게 청산시켜라. 자경단. 근데 반면에 국채 공매도 청산은 뭘까? 이건 뭐냐? 에크먼이 주장했습니다. 오랜만에 이걸 언급해서 되는데요. 자, 공매도 청산이라는 것은 국채금리가 지금 상태에서는 국채금리가 높다. 앞으로 피벗 추진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국채금리 지금 상태에서 저가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인수를 한다면 공매도 걸어왔던 것을 청산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사실 극과 극의 얘기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1년 전에는 제닛 앨런이 이 판가름 시켰습니다는 지금은 제닛 앨런의 역할이 바이든 정부 마무리되는 것과 함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누가 할 것이냐 미국의 대선 결과가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할 것이냐 해리스가 할 것이냐 이것이 대선 결과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대선이 2주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예. 채권금리, 채권 투자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은 굉장히 아주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국채 시장의 반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페드와 파월에 대한 비판이 계속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빅컷이 나오면 채권금리 많이 떨어져있죠. 그렇죠. 그게 한 달의 인터리 CSM. 예. 그리고 페드의 국채시장 조정력이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페드의 신뢰도 파월의 신뢰도죠. 그럼 본인들이 잘했어야죠. 예. 근데 사실상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으면 빅컷 단행원하고 한 달도 안 돼서 60bp나 이렇게 올라가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자 9월 달에 빅컷에 이렇게 추진했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는 마켓 리볼트라는 말을 추진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빅컷을 단행할 만한 여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지금 미국 경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빅컷을 9월 달에 단행한 이후에 미국 경제 지표 워낙 좋게 나오죠. 그렇죠. 뭐 소매 판매라든가 이런 거 워낙 좋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달 말에 발표되는 3분기 성장률이 3.4%까지 애틀랜타 GDP 나오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크레 법시상 GDP 갭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1.5%포인트의 인플레 갭입니다. 근데 지금 물가는 다 잡혔느냐? 자, 그동안 당신들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먼저 금리를 인상했는데 물가 다 잡혔느냐? 잡히긴 잡혔죠. 예. 근데 아직도 목표치의 높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자막을 좀 같이 보소 시청자 여러분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각종 물가 지표 지금 여전히 이 목표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오히려 빅컷 이후에 발표했던 9월의 CPI 상승률이 2.4%입니다. 8월에 2.3%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권 좋아. 인플레감 발생해. 물가는 다 못 잡아. 그런데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예. 그럼 어떠냐? 금리를 대폭 내리니까 인플레 재발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페드라든가 파월 입장에서는 빅컷을 단행하고 정책 기준금리를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수용할 만한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경제권 펀더멘탈이 좋아. 물가는 다 잡히지 않아. 근데 당신들이 금리를 내려? 이렇게? 그럼 인플레 재발 우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당신들 빅컷을 단행했느냐. 그래서 파월과 그 다음에 연준의 실수론. 그래서 파월's failure 해서 파월의 실수론까지 제기되는 사항이다. 예. 이것이 지금의 국채금리가 페드라든가 그 다음에 파월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빅컷을 단행해서 이렇게 채권 투자했던 사람들이 대혼선을 빚는 거죠. 그게 지금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파월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금리를 여기서 더 내린다고 해서 국채금리가 떨어질 것이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예.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국채금리가 좀 올라가서 당혹스러울 겁니다. 그러면 국채금리가 떨어져야 고용시장도 개선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 근데 자, 지금 상태에서 국채금리가 이렇게 경제권이 좋은 상태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느냐. 1년 전에 파월이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한번 파월의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쓰겠습니다는 국채금리가 올라갈 때 지금 상태에서 빅컷을 또 단행해서 그래서 피벗을 또 단행해서 국채금리를 안정시킬 수 없죠. 왜냐? 지금 기준금리를 빅컷을 단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금리, 채권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세 가지. 기준금리가 한 나라의 인터리 CSM에서 시장금리를 조율할 수 있는 조타력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파월과 페드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런 상태에서 빅컷을 단행해서 국채금리를 안정시킬 수 없으니까 1년 전의 내용이 사실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장에서 부각되는 거죠. 1년 전에 이와 같은 상황일 때 저 파월 의장의 성장률이 잠재해서 좀 밑으로 떨어져야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 근데 당시에도 작년 4분기 이후에 노랜딩에서 2% 이상의 성장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이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피벗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래서 피벗을 지연시켜서 올해 9월 달까지 피벗이 가장 늦게 추진했던 해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 피벗을 추진하고 났습니다. 성장률을 낮출 수 있습니까? 성장률 낮출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성장률을 낮춰가지고 사실 국채금리를 잡는다. 그래서 성장률은 페드 입장에서 뭐가 제일 잡히겠습니까? 뭐가 제일?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준금리를 올려서 그 성장률을 낮출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는 1년 전에 파월 의장이 당신이 뭐냐? 성장률을 잠재 수준 밑으로 안정시켜야 사실 국채금리가 안정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B컷을 또 단행해서 국채금리를 안정시킬 수 없으니까 당신 무슨 얘기하는 거냐? 1년 전에. 그러면 성장률이 좋다. 밑으로 잠재성 떨어져야죠? 당신들이 갖고 있는 성장률을 안정시키는 방안은 뭐냐? 결국 금리를 올리는 방법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9월 달에 금리를 B컷 단행했는데 또 금리를 올려? 시장에서는 혼선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지금 채권 시장에서 액면고대로 4.2% 2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채권 투자자들이 대혼선을 빚는 배경이 되고 있다를 보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월이 성장률을 낮춰서 국채금리를 안정시키는 발언은 이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국채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 트럼프식 처방이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채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건 옛날 방식입니다. 예. 옛날 그게 케인지언의 총수관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물가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플레. 오늘도 김천 패드께서 했습니다는 신무역 정쟁, 관세발 인플레 이런 얘기가 내년에 나오죠. 그렇죠. 이게 종종 가는 뉴노멀 현상입니다. 자, 지금 물가 혼란스럽던 시청자 여러분. 동시대에 다중 복합형 공선형 인플레다. 총수요와 총공급이 다 겹친 이런 요이죠. 이게 비시어스 사이클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 오히려 세계 인플레 측면에서 공급적 요인이 더 강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예. 그러면 금리를 가지고 물가를 잡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3의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디지털 사회입니다. 디지털 사회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시청자분께서 디지털 되면 이거 온라인으로 올려. 온라인으로 올리면 경쟁이 격화해서 비용이 떨어지면 뭐냐? 좀 자막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가가 안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1990년대 이후에 신경제 신화를 찾았던 소위 아마존 효과입니다. 아마존 효과입니다. 근데 이 디지털이 더 진전되고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디지털이 독과점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이든 정부의 릴칸이 독과점 규제, 그 다음에 제디 벤슨과 트럼프 입장에서는 빅테크 규제한다는 얘기 하는 게 같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 홍영권께서는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다는 사실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게 배달 음식과 관련돼서 저는 시키진 않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이거 배달료가 지금 한 4,000원 정도 된다 같아요. 예. 비싼 곳이 비싸죠? 예. 독과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독과점이 되니까 과거에는 디지털 되면은 온라인 올리면 싸진다 해서 아마존 효과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것이 뭐냐 성장 올려서 클린턴 정부 1990년대 후반에 고성장의 저물가했던 신경제 신화를 찾게 했던 겁니다. 예.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빅테크 독과점 힘에 공급 비용이 발생해 무조건 소비자 전가. 아마존 효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더 올라가죠.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현상이니까 페드라든가 파월 입장에서는 경제 인플레 여건이 바뀌었으면 제3의 방식에 해당되는 뉴노멀로 물가를 안정시켜야죠. 근데 종전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두들맞는 형국이 되는 거죠. 예. 과거 3년 전에 인플레 진단도 실수했고 완전 고용 진단도 실수했고 경제 측도 했고 이번에 9월도 B컷이 단행했는데 시장에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형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페드 의장이 된다. 이건 프로젝트 2025 계획에서 인사권을 장악하면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페드의 의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왜 국채금리가 올라가느냐? 마켓 프로들 월가 직접 미국에 없더라도 직접 통화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앞으로 인플레를 잡는 사람은 누구 것이냐? 트럼프뿐이 없다. 왜 그러냐? 페드가 인사권을 장악해서 트럼프가 인사권을 장악해서 제3의 방식이 뭐냐? 독과점기업 때려잡는다. 이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과점기업 때려잡으면 물가를 안정시킨다. 제3의 방식이지 않느냐? 이게 국제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트럼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을 조금 높게 유지한다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방법이 가장 적합한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이 인플레 타겟팅이 2%에 맞춘 수준이
이 금융위기 이전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 여건에 비해서 지금 경제 구조라든가 이런 게 엄청 바뀌었는데, 자, 연준은 여전히 20년 전에 이에 물가 타겟팅 수준이 2%를 고립하다 보니까 결과 이와 같은 형국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뭐냐? 앞서 말씀드린 같이 새로운 인플레 요인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신무역 전쟁에 이어서 앞으로도 관세발 인플레, 트럼프 관세발 인플레,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같이 디지털의 아마존 효과에 의한 인플레, 이런 문제다 보니까 뭐 이창용 총재라든가 이런 데 훌륭하시겠습니다는 사실 새롭게 대응해야죠. 새로운 방법. 그래서 좀 이렇게 인플레 수준을 좀 넉넉하게 유지해달라 해서 폴 크루한 교수라든가 이런 노벨 경상에 사신 분이 자, 여건이 바뀌었으니까 30년 전, 20년에 했던 인플레 수준 2%보다는 좀 3%, 폴 크루한 교수는 4%까지 얘기해요. 4%까지 하면, 하고 4%까지 하면 국채금리 안정되는 거죠. 이런 방식에 도입해냈네요. 내년도에 사실 통화정책 관련해서 물가 목표치 상향 조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제3의 방식에 의한 뭐 트럼프식 때려잡기식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제3의 방식의 뉴노멀 인플레 방식이 나오냐, 이것도 사실 증시라든가 채권 투자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주목할 사항이고, 무조건 기준금리가 낮췄다고 해서 채권 투자가 유망하다, 개인연국채 투자가 2배 이상 수익이 난다, 이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앞으로도 물가가 그렇게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